여기 한 군사 포럼에서 중국인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위기 시에는 중국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한국은 모든 게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컨퍼런스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군사학과 교수인 스미스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군사학과 교수인 스미스라고 합니다. 저는 글로벌 군사 무기 포럼에 자리를 잡으면서 흥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군사 기술과 지정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둘러싸인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회의실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내려다보니 개회사 연사가 리 웨이 박사라는 중국 군사과학 교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관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로 유명했는데 특히 세계에서 중국의 역할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리 박사가 무대에 오르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진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군사 발전은 대부분 중국이 제공한 광범위한 지원 덕분입니다. 저는 놀라움에 눈썹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군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 기술과 능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자체의 노력과 혁신의 결과라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리 박사는 그것이 모두 중국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의 의구심을 감지한 듯 리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위기 시에 가장 큰 은인인 중국에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은 불신과 불쾌감의 속삭임으로 들끓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찬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리 박사가 어떻게 그렇게 대담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주권 국가가 중국에 충성을 빚졌다고 제안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무대로 시선을 돌렸고 리 박사는 이제 일련의 차트와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군사비 증가를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군사 예산은 1980년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80년 한국의 군사비는 겨우 27억 달러였습니다. 2020년에는 무려 45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차트를 응시하며 숫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가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중국의 지원 때문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군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한국 자체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리 박사는 또 다른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80년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중국은 한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군사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리 박사의 논리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이 수년에 걸쳐 증가했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군사 발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훌륭한 연구자가 알고 있듯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리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단한 사실보다는 추측과 의견에 더 기반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충성을 빚졌다는 그의 제안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을 둘러보았고 제가 유일하게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많은 참석자들도 고개를 저으며 이웃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 짓자 저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중국 군부 일부에서 널리 퍼져 있는 사고방식이라면 세계는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는 강하고 유능한 국가이며 이를 다른 어떤 나라의 지원이 아닌 자체적인 노력과 결단을 통해 이뤄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리 박사의 견해가 독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는 자국이 아시아의 정당한 지도자이며 영내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해, 긴장, 심지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 박사에 대한 박수가 잦아들고 다음 연사가 무대에 오르자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과 질문으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컨퍼런스가 세계에서 군사력의 역할과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더 많은 토론과 논의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연구자이자 세계 시민으로서 진실을 추구하고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평화롭고 협력적인 세계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과 결단력의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이 영원히 저와 함께할 것이며 저 자신의 업무와 삶에서 저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연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 놀라운 만남의 일부가 되기 위해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시야를 넓히고 변화를 줄 경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연사인 MIT의 제임스 톰슨 박사가 무대에 오르자 저는 회의실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 무기 전문가로 유명한 톰슨 박사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확고한 헌신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리 박사가 한국의 군사 발전에 대해 제기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언급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저명한 동료에 대해 정중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톰슨 박사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년간의 연구, 혁신,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군사 능력을 개발해왔습니다. 그 외의 다른 주장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의 노력과 헌신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저는 톰슨 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저는 추측과 의견이 아닌 증거와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군대에 대해 제가 보고 읽은 모든 것은 그것이 다른 나라의 지원이 아닌 한국 자체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톰슨 박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슬라이드와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연구 개발 투자,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 군사 기술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 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자이자 혁신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첨단 군사 장비의 주요 수출국이 되어 전 세계 국가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슬라이드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에 한국의 방위 수출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까지 그 수치는 무려 72억 달러에 달했고 한국은 세계 9위의 군사 장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톰슨 박사는 이 슬라이드를 한국의 증가하는 군사력의 증거로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지원에 의존하는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국의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세계 무대에서 주요 주자가 된 나라의 모습입니다. 톰슨 박사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전쟁과 빈곤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기술과 혁신의 세계적인 리더가 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의 도움이 아닌 한국 자체의 노력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톰슨 박사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중국에 충성해야 한다는 리 박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어떤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부심 있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자체적인 가치관, 이익, 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톰슨 박사의 말은 청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저는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에 대한 존경과 감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톰슨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 생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군사 발전은 이 나라의 회복력, 창의력 그리고 결단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노력과 헌신만 있다면 어떤 국가도 현대 세계의 도전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국가의 주권과 자주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요청입니다. 국가의 크기나 지위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톰슨 박사에 대한 박수가 잦아들자 저는 그의 말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 발전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발표와 토론, 더 많은 논쟁과 반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 그 나라의 세계적 위상에 대해 새로운 감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톰슨 박사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컨퍼런스의 나머지 부분이 더 많은 통찰과 계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떤 도전과 논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열린 마음과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로 그것들에 접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연사가 무대에 오르자 저는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어떤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가 나올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놀라운 지성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날의 발표가 어떨지 궁금하여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제 자리에 앉으면서 참석자들이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어 회의실에 벌써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자리로 가는 동안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동료에게 어제 그 중국 교수가 한 말 믿을 수 있어요? 한국이 중국에 충성해야 한다는 걸 제안하다니 뻔뻔하네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맞아요.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주권 국가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첫 번째 연사가 무대에 오르자 모두가 날카로워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논란과 토론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연사인 한국 육군 대령 출신인 이 대령은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깊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독립과 자결권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특히 중국에 예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중들은 이 대령의 말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의 열정과 신념에 감동받아 모두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이 대령은 한국 국방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군의 역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전차, 전투기, 함정 등 수년간 한국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의 연구 개발 성과물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일 뿐 아니라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의 핵심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강력하고 자립적인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한국 국민의 독창성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대령은 말했습니다. 이대령이 연설하는 동안 한국의 군사적 역량의 규모와 범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이 활동하는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 유지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군은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를 지키고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령의 발언은 세계 안보 구도를 형성하는 복잡한 동맹과 파트너십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군사 강국일 뿐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경기의 핵심 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토론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일부 연사는 리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며 한국이 수년간 중국의 지원과 투자 덕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령나 톰슨 박사 같은 이들은 이에 반박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시아의 군사기술 미래에 관한 토론회였습니다. 중국 군 고위관리인 쉬치량 장군은 중국이 이 지역 군사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막 끝냈습니다. 중국의 지원과 지도가 없다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길을 잃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토론 패널에 있던 한국과 일본 관리들이 쉬 장군의 말에 분개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중 한 한국 해군 제독인 박재현 씨가 쉬 장군님, 신뢰가 안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 지원 없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혁신과 우수성의 전통을 가진 강하고 유능한 국가입니다. 라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쉬 장군은 박 제독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잠시 그가 화를 낼 것 같았지만 그 대신 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드립니다. 한국이나 일본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이번 컨퍼런스에서 떠오른 더 큰 주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참가국들 사이에 깊은 의견 불일치와 긴장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와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한일본 관리가 기후 변화나 세계보건 위기 같은 공동 도전에 맞서 국가 간 협력과 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수가 혁신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방법으로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 공유된 목적 의식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국을 옹호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한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명료하며 신념을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과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신은 지쳤지만 흥분되었습니다. 한국과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국민의 놀라운 회복력과 결단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 배운 더 큰 교훈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쉬운 해답이나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에서 배운 한 가지는 진실과 증거에 대한 헌신 그리고 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짧은 기간 동안 혁신과 기술의 세계적 선도국이 된 한국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떠올리면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자꾸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가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분명 무엇이든 가능하겠지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한국과 국민에 대한 존경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잠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더 많은 놀라움과 깨달음이 있을 거란 걸 알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밝고 맑은 날씨와 함께 기대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컨퍼런스룸으로 향하면서 이 놀라운 지식인들의 모임이 끝나간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날이 가져다 줄 일들에 대한 희망과 설렘도 느꼈습니다. 이틀간의 뜨거운 토론과 논의 끝에 컨퍼런스가 어떤 해결책이나 합의에 도달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첫 번째 연사가 무대에 올랐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로 유명한 아미나 누루 박사는 국가 간 단결과 협력을 촉구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는 어떤 국가도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부터 경제적 불평등, 글로벌 건강 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누루 박사는 지난 이틀간의 토론과 논의가 국제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로 인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통점을 찾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이틀간의 모든 열띤 토론과 논쟁 후에 단결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누군가가 말하는 것은 신선했습니다. 누루 박사가 발표를 마무리 지을 때 청중들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 외교관 박진영 씨가 단결과 협력에 대한 누루 박사의 주제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 안정,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가장 큰 도전도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 씨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부터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해 이미 노력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세계의 선한 영향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말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역경을 딛고 혁신, 기술, 외교의 세계적 리더로 성장한 국가.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과 자원을 세계 평화와 협력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패널 토론은 국제 이해와 협력 증진에 있어 교육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은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패널 중 한 분인 김은지 교수는 한국 교육체계의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학교와 대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젊은이들이 주변 세계에 대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격려합니다.
김 교수는 한국 교육자들이 국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 중 일부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을 한데 모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부터 글로벌 도전 과제를 다루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학교와 대학은 국가와 문화 간 가교를 만드는 노력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김 교수와 다른 패널들의 말을 들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보다 평화롭고 협력적인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막을 내리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지성인들의 모임이 끝나는 게 슬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영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3일간의 토론과 논의는 시작에 불과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평화롭고 번영하며 협력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앞장서서 노력하는 놀라운 사람들과 국가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주최자인 저명한 미국 학자 존 해리스 박사는 폐회사에서 지난 3일간의 주제와 교훈을 요약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놀라운 다양성과 복잡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질문과 도전을 씨름했고 답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대화와 이해, 협력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해리스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서로 귀 기울이며 공유된 가치와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해리스 박사의 말을 듣고 새로운 목적 의식과 결의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것이며 극복해야 할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 참석자들을 둘러보니 세상을 바꾸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자와 전문가였고, 어떤 이들은 외교관과 정책 기반자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활동가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모든 일을 위한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것이 세계 다른 나라들에 주는 교훈을 생각하며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작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가 혁신과 기술, 외교의 세계적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면 분명 무엇이든 가능할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메모와 소지품을 챙겨 컨퍼런스룸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머리가 붕붕 떠다녔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길고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도 알았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밝은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크고 복잡하며 종종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에서 얻은 교훈과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공항을 향해 걸어가면서 제 마음은 이미 미래를 향한 계획과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얻은 교훈과 통찰을 제 연구와 업무에 적용하고 지난 3일간 강력하게 표명된 이해와 협력, 평화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진정한 작업은 컨퍼런스룸이나 강의실이 아닌 사람들이 매일 살고 일하고 분투하는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이루어질 것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세상과 자신의 역할을 배우는 학교와 대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결정이 만들어지는 이 사회와 정부 기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변화와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거리와 광장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귀국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아 눈을 감으니 새로운 목적의식과 헌신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멀고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전 세계에는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제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로 치솟자 전에 느껴보지 못한 흥분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크고 복잡하며 종종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얻은 교훈과 영감을 가지고 제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치시냐고요?
이거 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뻔뻔도 하시지. 한 길거리에서 외국인 남성이 한국 남성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이 한국 남성은 하지만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데요. 외국인 남성은 어이없다는 듯이 노려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멕시코 줄리아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마르티네즈라고 합니다. 저는 집 근처 길을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번잡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 길을 걸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제 남동생 미구엘이 보였습니다. 미구엘은 자신의 낡은 차 옆에 서 있었는데 차는 혼다였어요. 차는 부딪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구엘은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그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나이든 동양인 남성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구엘, 무슨 일이야?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미구엘은 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줄리아, 이 남자가 방금 제 차를 차로 쳤어. 근데 내가 자기 앞에서 차를 세운 것이 내 잘못이라고 말하며 사과도 안 하잖아. 그건 사실이 아닌데.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멋진 시계와 멋진 가죽 구두를 보니 돈이 많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마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동네에는 한국 이민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들이 오랫동안 이곳에 있던 멕시코인 소유의 가게들을 밀어내는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억양이 매우 강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그는 상당히 긴장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였어요. 제가 운전할 때 동생분의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알았어요. 평소에 속도를 줄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정지 신호처럼 손을 들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의 차를 쳤죠? 그건 당신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신의 이름을 이장훈이라고 밝힌 그 남성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한국인들이 멕시코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지겨웠어요. 네, 그러시든지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보험사 부르시죠? 저는 기록을 위해 그의 보험증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장훈 씨는 우리를 피해 달아나려는 듯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처리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마침내 지갑에 손을 뻗어 보험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건네주면서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를 적고 미구엘의 차가 파손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이 남자가 수리비 지불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장훈 씨가 재빨리 자신의 고가 차량인 아우디로 돌아가 차를 몰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찌그러진 차문에 기대어 있는 미구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스트레스를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미구엘.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차 수리비를 낼 수밖에 없어. 곧 처리하게 될 거고, 알았지? 미구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미 돈이 정말 빠듯했거든요.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셨지만 항상 부족해 보이셨죠. 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이장훈 씨의 차를 바라보면서 저는 속이 이상했습니다. 이장훈 씨의 말대로 정말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속상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항상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해야 했어요.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한국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같은 멕시코인 가족이 하던 사업과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었어요. 방심하면 곧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구엘 부모님, 아부엘라 할머니와 함께 사는 작고 붐비는 집에 들어서자 가슴이 불편해지는 느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닭 요리인 폴로 아사도의 맛있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 음식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운을 북돋아주곤 했죠. 하지만 오늘 저녁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부모님과 아부엘라에게 이장훈 씨와 미구엘의 차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부엘라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오, 줄리아. 그녀는 밥과 콩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너는 옳은 일을 했어. 우리는 그 한국인들을 믿을 수가 없어. 멕시코인은 매장에서 일하는 것조차 거부한다고 들었다니까. 믿어지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포크로 치킨 한 조각을 찌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소문에 얼마나 진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고정관념에 근거한 추측일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밀어냈죠. 아부엘라는 현명한 여성이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믿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했어요. 특히 지금은 미구엘의 차가 파손되고 우리 가족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함께였어요. 미구엘의 차가 사고를 당한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전화를 받고 파일을 정리하는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했죠. 사무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 절친한 친구인 카르멘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신나 보였습니다. 줄리아, 드디어 왔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줄리아, 어제 내가 그 한국 남자를 어떻게 혼냈다고 다들 떠들고 있어. 예세니아가 다 봤는데 내가 정말 사나웠다고 했어.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웃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나선 사람으로 여겨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카르멘에게 말했습니다. 멋진 정장을 입은 부자가 미구엘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알지. 카르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넌 항상 아끼는 사람들을 돌봐주잖아.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야. 우리는 책상에 자리를 잡고 일을 시작하면서 수다를 떨고 킥킥 웃었습니다. 아침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무렵 상사가 사무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표정으로 카르멘을 힐끗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내려 입었습니다. 저는 상사 사무실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줄리아, 앉아요. 상사가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에 깍지 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제 상사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줄리아, 안타깝게도 어려운 소식이 있어요. 최근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몇 명을 해고해야 해요.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가 해고되는 건가요? 하지만 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이 일이 정말 필요했어요. 제 가족은 제가 여기서 번 돈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제 상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요, 줄리아. 당신은 훌륭한 직원이었어요. 이건 순전히 재정적인 결정입니다. 지금 저희는 더 이상 많은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는 제 마지막 월급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마비된 손가락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카르멘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나 해고됐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회사가 규모를 축소하고 있대. 나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고 했어. 오, 안 돼. 카르멘이 숨을 헐떡이며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줄리아, 정말 미안해. 너무 불공평해. 너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녀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미구엘의 차는 아직 고쳐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는 길을 잃고 두려운 마음으로 일찍 집에 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어요. 모두 직장과 학교에 나가 있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혼자서 이 소식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가족 사진, 멕시코에서 가져온 기념품, 아부엘라의 손수 만든 담요로 가득 찬 작고 붐비는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제공하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았어요. 무너지지 않으려 했으며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전날 이장훈 씨가 준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지갑을 뒤져 명함을 찾았습니다. 지민의 자동차 정비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구엘의 차를 공정한 가격에 고쳐줄 수 있는 좋은 정비사를 알고 있다는 그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의 제안을 무시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 사람이나 그가 추천하는 사람을 믿어야 하나요? 하지만 지금은 절박했습니다. 미구엘의 차를 최대한 저렴하게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카드에 적힌 이장훈 씨의 전화번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싫어서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렸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장훈 씨와 비슷한 억양을 가졌지만 영어 실력이 훨씬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마른 채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줄리아 마르티네즈예요. 이장훈 씨가 이 번호를 주셨어요. 어제 제 동생의 차에 부딪혔는데 수리비를 싸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마르티네즈 씨. 여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장훈 씨가 당신에 대해 다 얘기해줬어요. 저는 그의 사촌인 김지민입니다. 기꺼이 고쳐드릴게요. 언제 오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정말 도와주고 싶다고요? 다시 제 목소리를 찾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너무 이를까요? 방금 직장을 잃었고 가능한 한 빨리 저렴하게 처리해야 해서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이 부끄러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지민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무 때나 차를 가져오세요. 잘 수리해 드릴게요. 다시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손에 쥔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끔찍한 날에 조금은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장훈 씨가 미구엘의 차를 친 이후 처음으로 이장훈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사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에 대한 나의 초기 판단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미구엘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가 휘파람을 불며 들어와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줄리아? 그가 불렀습니다. 일찍 왔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소식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대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제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저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과 부모님, 아부엘라에게 실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괜찮을 거라고 말하면서도 그분들의 눈빛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마르티네즈 집에서는 엄숙한 밤이었습니다. 많은 눈물이 흘렀죠. 이제 어떡하지? 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김지민 씨의 차 수리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안도감,
약간의 의심이 섞인 표정을 보았습니다. 특히 아부엘라는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믿어도 되는 거니, 줄리아?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최선의 선택이야. 내 생각에는 최소한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말해왔던 많은 것들에 반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에 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세상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배울 것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걱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가정도 너무 많았고요.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제 꿈은 이상하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우디가 하마로 변하는 장면, 서류 캐비넷이 거리를 쫓아다니는 모습, 아부엘라가 직접 만든 또띠아 향과 어우러진 한국식 바비큐 냄새들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느라 정신이 너무 바빴어요. 직장을 잃은 일, 돈 걱정, 그리고 이제 미구엘의 차를 김지민님의 카센터로 가져가야 한다는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예쁜 블라우스와 깔끔한 슬랙스를 골랐습니다.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속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처럼요. 함께 아침을 먹는 동안 미구엘은 조용했습니다. 그도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우리 둘 다 낯선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중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경계하도록 배워온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배워온 많은 것들을 거스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요? 준비됐어? 미구엘이 설거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됐어. 제가 느낀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가보자. 우리는 미구엘의 찌그러진 혼다를 몰고 동네를 가로질러 김지민 씨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차는 가는 내내 걱정스러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저희는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고칠 수 있기를 바랬죠. 정비소는 제가 잘 모르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익숙한 멕시코 시장과 벽화에서 한국 및 아시아 식료품점의 간판으로 풍경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마침내 깨끗하고 잘 관리된 차고 앞에 차를 세웠고 영어와 한국어로 German's Auto Body and Repair 라고 크게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주차하고 미구엘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들어가자. 제가 안전벨트를 풀면서 말했다. 기억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내가 할게. 알았지? 미구엘은 창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친근해 보이는 40대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김지민입니다. 전화로 통화했었죠. 어서 오세요. 네, 맞아요. 저예요. 제가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줄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이쪽은 제 동생 미구엘입니다. 동생의 차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물론이죠. 김지민 씨가 말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려야죠. 이장훈 씨는 사고에 대해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를 바로잡고 싶어하고 있어요. 그녀는 카운터를 돌아서서 저희를 따라 밖으로 나와 차를 살펴봤습니다. 그녀와 정비사가 손상 부위를 살펴보는 동안 저는 미구엘과 어색하게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두 분 차 좀 드실래요? 김 부인이 우리의 불편한 기색을 눈치채고 제안했습니다. 안에서 차를 끓이고 있어요. 아, 물론이죠. 저는 친절한 제안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고마워요. 우리는 그녀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녹차를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온기가 피부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편안한 차를 마시며 김지민 씨는 우리에게 친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자랐나요? 우리 가족이 이 동네에 얼마나 오래 살았나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김지민 씨의 온화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태도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한 꿈, 돈에 대한 두려움, 끈끈한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저의 사랑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김지민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신부로 한국에서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낯선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며 겪은 어려움과 기쁨 등을 말이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경계심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지민 씨와 저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강인한 여성으로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헌신하고 항상 쉽거나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좋은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미구엘의 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사 중 한 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나쁜 소식이 들려올까봐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지민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손상이 심하지 않아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견적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안도감에 울 뻔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거든요. 제가 받았던 다른 어떤 견적보다 낮았죠.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관대하시네요. 정말 이 금액이라고요? 김지민 씨는 손을 뻗어 제 손을 두드렸습니다. 줄리아, 우리가 이 일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녀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순수하고 예상치 못한 친절을 베푼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김지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은 남은 하루를 즐기러 가보시죠. 미구엘의 차는 우리가 잘 관리할게요. 내일 오후쯤이면 준비될 거예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밝은 햇살을 받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차 때문만이 아니라 김지민 씨와 맺은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세계로 맞아주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돌봐주던 그 모습 덕분에 말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저를 닫아두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멋진 관계와 경험을 스스로 부정했는지요. 미구엘과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제 자신과 조용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을 가지겠다고요. 저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고요.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배우고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새로운 장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카센터에서의 경험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김지민 씨의 친절과 관대함에 놀라워했습니다. 와우,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한국 커뮤니티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 어느 집단에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잖니. 엄마가 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 가정해서는 안 돼. 저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그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열려 있었습니다. 아부엘라는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아부엘라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걔가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 많은 차별을 받았었어.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억양, 피부색, 문화로 나를 판단했어. 정말 고통스러웠지. 우리 모두는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아부엘라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도 기억이 나. 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저를 반겨준 이웃들이 있었지. 내 꿈을 이루도록 격려해주신 선생님들.
그들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었어. 그녀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줄리아, 이 가족에게 마음을 열어준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저는 그날 두 번째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아부엘라의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부엘라.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녀는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단다, 아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김 여사와 아부엘라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연민과 연결, 열린 마음의 힘에 대해서요. 제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몰랐어요. 제 앞에는 여전히 많은 두려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 가족을 부양하는 일, 적대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도 생겼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 내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 어쩌면 내가 속한 커뮤니티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말이죠. 작고 희미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소중한 불꽃처럼 붙잡았습니다. 김지민 씨의 미소, 아부엘라의 지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불꽃을 키웠죠. 그날 밤 저는 저와 김지민 씨님 같은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김지민 씨의 카센터에서 미구엘의 차를 픽업할 생각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일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옷을 입고 아침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비소로 가는 버스를 타러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전날 김지민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는지, 그녀의 삶과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김지민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줄리아,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미구엘의 차가 다 준비됐어요. 이리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나를 미구엘의 혼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고로 안내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찌그러진 자국은 사라지고 페인트는 반짝반짝 새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와우,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멋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김지민 씨는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줄리아. 우리는 여기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당신과 당신의 동생을 위해 제대로 고쳐주고 싶었어요. 저는 감사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김지민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줄리아, 사실 저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살짝 긴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뭔데요? 김지민 씨는 사무실로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책상에 앉았고 그녀는 두 손을 앞으로 접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당신이 최근에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는 울컥하는 느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제 수입에 정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김지민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상이 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게에서 새 안내원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맞이하고 서류 작업을 처리할 사람이요. 당신이 그 일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동차 수리 경험이 없어요. 김지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본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친절하고 체계적이며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어제 대화를 들어보니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네요. 저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지민 씨는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랄 수 있었던 것 이상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관대하시네요. 진심이에요? 물론이죠. 김지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 줄리아, 당신이 원한다면 그 자리는 당신 거예요.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네, 원해요. 정말 고마워요.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주위로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감사와 안도감에 압도되어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천만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돌봐줄게요. 줄리아, 약속할게요. 그날 저는 공중을 걷는 기분으로 정비소를 나섰습니다. 미구엘의 차가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저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으니까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의심과 편견으로 바라보던 누군가의 친절 덕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면서 불과 며칠 만에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의 사고와 한 번의 만남이 어떻게 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는지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동차 수리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도전에 대한 설렘이 컸습니다.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자동차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새 직장에 대해 이야기하자 가족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줄리아. 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잘했어, 누나. 미구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 저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 내가 말했습니다. 아부엘라도 미소를 지으며 지혜로 빛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앞에는 많은 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저는 아부엘라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부엘라.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앞으로 다가올 모든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기, 새로운 사람들과 경험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 두렵기도 했지만 짜릿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도전하고, 저를 확장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무언가 말이죠. 김지민 씨의 사무실에서 제게 일자리를 제안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친절과 믿음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저도 몰랐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연민과 이해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제 스스로에게 설정한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비틀거리고 실수하고 과거의 사고 패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평안함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장의 길, 연결의 길, 사랑의 길을 말이죠.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